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놓고 분류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은 일반 지주회사를 샀어요. 그 다음에 은행 지주를 샀습니다. 네. 조선을 샀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를 샀고 보험주를 샀어요. 딱 연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보다는 다들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네. 시장에서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이게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다는 어찌 거죠. 보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내 차례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 거 안 올라가니까 팔고 가는 놈 산다고 샀다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주도주는 약간 어젠가요? 뭐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 막 폭주하던데 약간 지금 상법 개정이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주도주? 저는 지금은 주도주 개념보다는 네, 워낙에 유동성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개가 온다. 네,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 내내 주도주였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쪽은 아무래도 상반기 오름폭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되는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고, 6월 한 초 중순경부터 대선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소위 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주 이런 쪽이었었고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이제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갑자기 그 산업 구조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주식들도 갑자기 고개를 든 거죠. 그게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여기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철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철강, 화학, 그 다음에 2차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과잉 생산하는 걸 갖다가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를 작년부터 이제 지침을 내렸고 올해 구체적으로 좀 실현에 옮기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전승절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 이제 확인된 거는 중국 당상치 쪽에 있는 철강 회사한테는 감산 30%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동안 사실은 중국 때문에 쩔어있던 업종이잖아요. 철강, 화학 이런 쪽.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확 올랐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세게 올라갔던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또 하나는 LG화학, 그리고 가장 사실 불안하게 봤었던 회사 SK이노베이션. 네. 이 주식도 갑자기 확 튀었었죠.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겹치죠. 자, SK이노베이션, 화학, 정유, 그 다음에 2차 전지 들어있죠. LG화학은 엔소리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화학 들어가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에 지금 헤매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쪽을 갖다 중국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바닥 대비해서 30%를 그냥 순식간에 올라온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주도주가 아니라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쪽이 지금 업황이 좋아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만들어지면 돈이 몰리는 거죠.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하나 좀 테마만 있으면 그냥 가는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승할 만한 내용이 되네, 리저너블 하네라고 판단이 되면 올라가죠. 당장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철강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현재 그 덤핑 판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내연 간판 같은 거 만약에 덤핑 딱 판정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출 규제를 시켜버리면 수입 제한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 숨통이 탁 트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50% 관세 사실 원래 미국으로 나가는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거보단 이쪽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당장에 지금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이 아니라 거기 막 그 차 만들어 놓고 그 주행거리 0km짜리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산 줄이게 하고 가격 경쟁 제한 두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보조금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찍어냈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데들은 다 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과잉 공급된 게 밖으로 막 유출되면서 우리하고 경쟁을 했었던 뭐 유럽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않아도 뭔가 기대감이 생길 만한 것만 있어도 지금 돈이 막 간다. 네네네. 어찌 보면 그게 반대로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안 오른 거 찾다 보니 그렇게 가는 거라고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키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키 맞추기. 하긴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 그 안에서 이제 좀 약간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상법 개정 관련된 뭐 은행이나 증권주 이런 데들이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 네.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수 4천, 5천을 얘기한다 그러면 증권주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죠. 네. 왜냐하면 증권주 쪽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들 약간은 뭐 상법 개정에 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배당도 많이 주고 뭐도 한다니까 그쪽으로 다들 이제 으쌰으쌰가 되는 분위기는 맞는데 네. 우리가 좀 이 과정에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속을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항상 달러 이슈 때문에 원화가 가장 먼저 그죠? 급등해 버리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에 문제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돈 빼기가 제일 쉽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그냥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 수입의 대부분은 예대마진이거든요. 사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열어보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무슨 첨단의 어떤 금융기법을 가지고 뭐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서 가져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한테서 버냐는 거죠. 내부에서 버는 거잖아요. 네. 내국인들 상대로. 근데 또 정부에서 대출하지 마 이러면은 그 은행에서 그동안 해왔던 게 뭡니까? 대출하지 마 규제해 딱 이래버리면 대출 금리는 안 낮추고 예금 금리는 툭 낮춰버리니까 이걸 더 키워버리고 그러니까 역대급 이익이 나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배당을 준다. 배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다 하면은 지금 대주주의 대충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 대주주가 대부분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일까? 유출이 되는 거니까. 합리적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국인들한테 돈을 예대마진으로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돌린다라는 원리는 맞는데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대출을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대출금리 안 낮추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낮추니까 예금금리는 낮추고 네. 이 차이를 가지고 역대급 이익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외국인들한테 역대급 배당을 준다.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위기상이 왔을 때 네. 그러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우리 금융지주 네. 지주회사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느냐 옛날 외환위기 때처럼 또 정부가 또 그죠? 자금 그러니까 쏟아주고. 저는 솔직히 좀 그 부분이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그쪽 주주분들은 되게 막 욕하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그 예대 마진에서 정부의 어떤 가이던스나 규제에 의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차익이라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나라 예산 부족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세금 세수 확보 얘기하면 그건 차라리 우리 재정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과속을 하는 거 주가 올라가는 걸 마냥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 게 올라가는 건 좋고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주주가 외국인이면 뭐 규제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참 이게 뭐한 게 아무래도 그냥 뭐 공정하게 하자는 게 어찌 보면 상법 개정의 또 취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은 지금 돈 못 가게 하려고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 있으면서 IMF를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그때보다는 금융 지식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쌓였겠지만 금융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국제 금융자본들을 상대로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방어할 수 있는? 사실 작년에 당적으로 봐서 1497원 순식간에 올라갔었잖아요. 환율. 네. 생각처럼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살짝 그런 고민이 된다 이거죠.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괜히 기분 나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 배당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뭐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는 사실 상당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느낌인데 뭔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증권주 실적이 나쁠 일이 없잖아요. 증권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러는 거는 지금 봐가지고는 나빠질 게 별로 없죠. 지금 그러니까요. 구조로 상으로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 지주회사, 자회사들이죠. 증권주 좋으면 네. 지주회사 쪽으로 좋은 거예요. 그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큰 위기를 작년 재작년에서 PF 리스크가 한번 터지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그게 큰 위기를 갖다 나름대로 잘 극복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좋을 때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배당으로 퍼주는 쪽보다는 기초 체력을 좀 뭐 떨어낼 거 떨어내고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이거 PF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잠재 부실이 네네. 있는지는. 그러니까 수익 나면 그런 것들 떨어낼 것들 떨어내고 하면서 해야지 또 그거 포장해 가지고 뭐 견고한 척, 견실한 척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꼰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 저도 이게 계속 이대로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 좋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정도는 점검을 해가면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어쨌든 가장 최근에 상법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직은 뭐 개정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자사주 지금 이제 소각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테마랄까요? 이거는 아직 뭐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것도 살짝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사주라는 개념 자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사 거인 동시에 주주의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엔 이게 그냥 모든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네. 많았었다는 거죠. 경영권 방어용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라 그러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거를 모든 주주한테 나눠주든지 네.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그게 관행이 돼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한번 리스트업 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 자사주 비중이 50%가 넘어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40%대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 강제 소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유동성 문제가 생겨요. 그 유동성 문제라는 건 그러네요. 뭐냐면 주식 유동성 문제, 네, 회사 유동성이 유통주가 아니라 없네요. 예. 네. 이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네. 대주주가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대주주가 블록딜로 팔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유동성 그러네요. 보험을 안 되면. 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보면은 경영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기업들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 과연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룹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것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오너들의 어떤 전유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잘못된 거고 당연히 소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 시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일수록 또 보면은 자사주가 많아요. 많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갖다 소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사 그룹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재무 리스크를 키우는 거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각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이제 단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을 했을 때는 그 주식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 작은 기업들 주로 작은 기업들이 많죠. 네.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일부는 시장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자기네들이 상장 폐지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그리고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 그러면 그 상장 폐지하는 거는 그러면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것도 약간 복잡한 얘기네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좋은 건 맞고 전체 그림은 맞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발생할 후유증이 뭘까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법 개정하기 전에 네. 보셔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속도 조절 단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유예 기간을 좀 그쵸. 준다든지. 유예 기간을 뭐 1년 내에 다 팔아 이런 게 아니라 10%는 먼저 팔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2000 몇 년까지는 뭐 자사주 보유 비중을 10%까지 인정.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정리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좀 제시해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도 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오늘 욕먹을 소리만 계속 합니다, 제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쪽에도 요즘에 막 대출 규제 막 나오니까 뭐 다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도 막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해버리면 항상 좀 예측 못했던 것들이 생기니 그런 것도 좀 대응 시간을 좀 주는 것도 필요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업계에 지금 30년 넘게 있었는데 살짝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여태까지 봐왔던 시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다르다는 건 오르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갖고 가지고 5천이 됐든 7천이 됐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네. 그 후유증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길게 가는 방법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뭐 이래저래 좀 따져보고 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되게 좋고 유동성도 막 계속 공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어떤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게 또 외국인들일 텐데 아까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좀 팔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올해 거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놓고 분류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은 일반 지주회사를 샀어요 한 달 동안. 네. 그 다음에 은행 지주를 샀습니다. 네. 조선을 샀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전력기기를 샀고 보험주를 샀어요. 보험이요. 네. 네. 딱 연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보다는 다들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네. 보험도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기관은 증권주를 많이 샀고요. 기관이. 네. 증권주를 사실 기관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겁니다. 그 요즘 자사주 때문에 핫한 두 개사 있잖아요. 네. 엄청 올랐던데. 그거는 개인들이 네.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소위 말해서 이제 AI 쪽,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설명을 딱 보면 열어보면은 그러면 올 한 해 뭐네 해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도한 장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 많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많이 올랐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방산. 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달 동안을 놓고 보면은 기관에 있는 매도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전반적으로 이사님이 지금 개인이 많이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이다라는 쪽이 아니라 네. 조금 화려해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단기적으로 장은 좋은데 내가 사면 안 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수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막 올라가고 나면 그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니 오히려 좀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하는 것들에서 좀 잡았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기도 좀 하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 하면은 네. 저도 사실은 별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강해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사거든요. 근데 결국 오르더라고요. LG전자 어닝 쇼크 났다고 하는데 LG전자가 올랐죠. 네. 그다음에 애플 요즘 별 볼 일 없는데 LG이노텍이 또 급등을 했죠.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하고 그 화학이나 철강 섹터 믹싱되는 쪽 구조조정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올랐죠. 종목들 보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이게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어찌 거죠. 보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내 차례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 거 안 올라가니까 팔고 가는 놈 산다고 샀다가 이게 이쪽에서 보초 쓰다 저쪽 가서 보초 네. 쓰고 이런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에서. 좋은 장에서도 괜히 팔았더니 오르고 샀더니 또 횡보하더라. 이럴 네,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마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좀 오르는 거 사고 싶지 막 내려가고 막 횡보하고 이런 것들은 선이 좀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건 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이런 개념보다는 좀 길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네. 올라가는 지수 상단을 제한을 안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하단은 계속 올라온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장이 금융위기급 어떤 쇼크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우상향을 어쨌든 등락은 있어도 계속 할 거라고 할 것이다. 보거든요. 그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여전히 우리 주식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하이닉스 빼고는. 네. 근데 왜 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가 못 갈까?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만큼은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원화의 어떤 가치 상승만큼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올 거고 여전히 지금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PBR이 1배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올 건데 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최근에 주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느냐는 거죠. 오히려 뭐 꼭 실적이 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만한 여진이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업종 내에서 그동안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건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이닉스로 지금 바뀌었고요. 한 2년 동안 삼성이 그래도 다시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삼성에서는 계속 IR 할 때마다 우리가 HBM3 또 3E 언제까지 퀄 통과 가능해? 라는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HBM3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HBM4도 지금 봐가지고는 내년에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 가져가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연내 거의 계약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은 시제품 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AI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하고 이제 캐펙스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이 올해에서 내년의 성장률을 한 10몇 %밖에 안 돼요. 올해는 지금 100% 넘게 올랐는데. 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표가 된 게 연초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HBM3, 4로 갈수록 수율이 떨어져요.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난해해지고. 네. 그 얘기는 같은 캐펙스 내에서도 생산하는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4 지금 단가 협상 얘기 나오는데 3E보다 한 30%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전하게 답답하더라도 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은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지금도 빨랐지만. 그리고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상반기가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네. 6월 9일부터 600만 주 넘게 산 게 하이닉스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또 엄청 많이 사고 그게 좀 갈려 있어요. 그래서 키 맞추기 수준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도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건 기관 애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오긴 할 건데 네.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삼성전자가 우선주 합치면 400조 정도 돼요. 네. 하이닉스가 한 200조 조금 넘어가는 정도 한 200 몇십 조 될 건데 이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지금은 아닌데 차라리 관세 확정되고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달라질 수도 있다. 자동차 쪽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오히려 저는 그 관세 때문에 저게 발목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관세 확정되고 진행돼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 상장이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정도엔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발주가 나가기 시작했고 현대차에서도 발주 나갔고 네. DHL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또 추가 발주 나오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적 펌핑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의선 회장 네. 지분 20% 있는 건 이건 네. 어떤 식이든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안 돼 있는 유일한 회사. 유일한 회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순환 출자가 안 돼 있는 유일한 네. 그룹이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거 냅둘까요? 그렇죠. 압력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기한 제시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그왕 회장님 네. 연세가 지금 89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삼성가처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참고로 제가 이건 아예 대놓고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년 전부터 1년이 뭐야?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 현대차 우선주 2020년 4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객님들 사준 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9만 원대 8만 원대 사드렸거든요. 네. 지금 한 16만 원 정도 하고 그 기간 동안 배당 수익률이 50%예요. 근데 배당 나올 때마다 그거 사고 엎어거죠. 네. 근데 왜 안 파느냐? 기다려야죠. PBR 0.4인데. 이쪽 현대차에서도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